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호르몬과 조절입니다. 동물은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기관이 다시 기관계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데 조직이나 기관계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조화롭게 활동을 해야만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소통에는 크게 내분비계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계에서 전달이 되는데 내분비계는 호르몬이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시스템이고 신경계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직접 어떤 신호가 쭉 전달이 돼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직접적이면서도 훨씬 빠르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호르몬은 혈류를 통해서 이제 퍼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변화를 일으키는 데 적합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 즉 수용체 단백질을 가진 세포를 표적 세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겟이고 반드시 수용체를 가진 세포만 호르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크게 성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합체인 거죠. 보통 단백질들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큰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는 대부분 세포막에 존재합니다. 세포막.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지질 계통이고 어, 콜레스테롤로서부터 이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다이올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민 호르몬이고 특정한 이제 아미노산으로부터 이렇게 합성되는 에피네프린이나 티록신 같은 경우는 아민 호르몬에 속하게 됩니다. 방금 잠깐 얘기했듯이 단백질 호르몬 같은 경우 친수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단백질 호르몬 즉 친수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는 세포막에 박혀 있습니다. 세포막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호르몬이 결합하면 그 신호가 내부로 전달이 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반면에 스테로이드 같은 소수성 호르몬은 세포막에 녹기 때문에 세포막을 그냥 통과를 해서 확산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자체가 세포 내부에 있고 세포 내부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결합을 하면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모양이 바뀌면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DNA에 결합한 다음에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분비 세포가 모여있는 곳을 이제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대부분 음성 대먹임 조절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 양성 대먹임 조절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음성 대먹임이고 임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 이 음성 대먹임 조절을 받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일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이고 갑상샘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즉 TSH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야 되고 이 TSH는 또다시 시상하부의 TRH의 조절을 받게 됩니다.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에서 TSH가 분비가 되고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다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억제를 해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분비되지 못하도록 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분비 과정을 자기 자신이 억제해서 조절하는 방식. 일정량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분비 과정을 억제하는 방식을 음성 대먹임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요오드가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요오드를 섭취를 못하게 되면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치상하부에서의 TRH, 뇌하수체에서의 TSH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TRH, TSH가 계속 분비가 되는 거죠. 이 TSH가 갑상샘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갑상샘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갑상샘이 커지게 됩니다. 목에 있는 갑상샘이 이렇게 이제 커져서 목이 이렇게 부어서 보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갑상샘이 붓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해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자신의 면역계가 자신의 분자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TSH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TSH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TSH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마치 TSH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항체가. 이 TSH 수용체가 갑상샘에 있기 때문에 TSH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체가 결국 갑상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이 계속 자극받아서 갑상샘이 붓게 되고, 또한 갑상샘 호르몬이 과대하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증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라든지 안구가 부푼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양성대목인 조절의 예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옥시토신이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젖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 그 다음에 자궁 수축 촉진 작용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젖꼭지를 빨게 되면 그 기계적인 자극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젖 분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자궁이 수축하고, 자궁이 수축하는 그 기계적인 자극이 또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계속 서로 증가하면서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조절은 양성대목임에 속합니다. 자, 사람의 내분비샘의 이제 몇 가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는 다른 내분비샘에서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즉, 호르몬 분비 호르몬 혹은 호르몬 분비 억제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TRH가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돼서 뇌하수체 전엽에서의 TSH 분비를 촉진시켰던 거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뿐만 아니라 한 5가지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되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TSH고, 또 하나는 부신폐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ACTH라고 하는. 그리고 FSH, LH,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피질에서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이고, 부신피질 호르몬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FSH, LH는 난소와 정소에 각각 작용하는데, 이것도 생식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프로락틴이 하는 일은 젖 생산을 촉진시키는 일,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성장, 뼈와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용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딱 2개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옥시토신, 또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하고, 콩팥, 신장에서 물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소변의 양은 줄어들고 신체는 체액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수분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 외에 부신, 난소, 정소, 췌장 전부 내분비샘에 속하고, 부신은 콩팥 위에 이렇게 2개가 있고, 바깥쪽 부분을 피질, 안쪽 부분을 수질, 혹은 뭐 겉질, 속질이라고도 하죠. 부신 피질에서는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부신 속질, 즉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단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호르몬입니다. 즉 교감신경계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상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골격근으로 혈액을 보낸다든지 심장 박동수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집니다. 부신 피질, 즉 겉질에서는 알도스테론,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알도스테론은 심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시키고 코르티솔은 에피네프린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상샘 호르몬, 즉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 또 하나는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칼시토닌과 부갑상샘 호르몬은 서로 이제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데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분비가 돼서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어 줍니다. 즉 뼈에다가 칼슘을 저장시키는 호르몬이고 반대로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졌을 때는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항상성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항상성이란 것은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죠.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생물체 내부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즉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체온이라든지 혈액의 pH 그리고 혈당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이제 조절이 되고 있죠. 자, 체온 조절은 동물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동물들은 끊임없이 이제 환경하고 열을 교환을 하는데 열 교환 메커니즘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고, 전도는 직접 접촉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이고, 대류는 유체죠. 공기나 물을 통해서 열이 운반되는 것이고,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이제 열 에너지가 운반되는 것.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것, 비대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복사에 해당이 되겠죠. 증발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 즉 땀이 식을 때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가 되면서 이제 열을 뺏어간다. 이때는 이제 증발인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의 이제 총합이 체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열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물들을 외온동물, 내온동물로 나뉩니다. 외온동물은 열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로 얻고, 내온동물은 이제 스스로 물질 대사 반응에 의해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동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류라든지 포유류는 전부 내온동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대부분 외온동물이죠. 무척주 동물 전부 외온동물이고, 그 다음에 어류, 양수리, 파충류도 외온동물입니다. 내온동물은 스스로 열을 내기 때문에 좀 더 살 수 있는 이제 서식지의 범위가 더 큰 거죠. 대신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외온동물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되죠. 바다코끼리는 내온동물이고, 뭐 도마뱀,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온동물이죠. 조류를 제외한 파충류는 외온동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추운지 더운지를 일단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온도 수용기가 이제 우리 몸에 있고, 이 온도 수용기는 피부, 외피에도 있고, 그리고 뇌 속에 이제 시상하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피와 시상하부의 온도를 시상하부가 통합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해서 추울 때는 이제 체온을 높여줘야 되고, 체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 낮춰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시상하부가 체온을 인식을 해서 만약에 이제 지정 온도, 셋 포인트라 그래서 이제 설정점 37도씨 근처에 이제 설정점보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추워졌을 때는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을 덜 보냅니다. 혈액을 이제 표면적으로
적게 보내서 열 발산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털이나 깃을 세우는 평활근이 수축하면서 털을 세워서 이제 따뜻한 공기층을 만들어주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서는 털이 퇴화했기 때문에 그냥 소름만 돋는 것이죠. 혹은 행동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옷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거죠. 자, 이래도 이제 체온이 안 올라갔을 때는 골격근이 떨리게 되면서 열을 발생시켜주고, 혹은 에피네프린이나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는 근육하고 이제 상관없이 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떨림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비떨림성 열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거꾸로 설정점보다 체온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체온을 낮춰야 되는데, 이때는 거꾸로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죠. 그래서 외부랑 혈액이 많이 닿아서 열을 더 발산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가지고 땀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로 바뀔 때 기화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땀이 식을 때 이제 시원해지는 거죠. 증발하면서. 혹은 행동적, 그늘로 찾아간다든지 뭐 옷을 벗는다든지 찬물을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행동적 반응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고, 피부, 그리고 이제 피부는 그 말초 온도 수용기죠. 온몸 끝에,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온도 수용기고, 그리고 몸의 중심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몸의 중심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 두 개를 시상하부 자신이 이제 인식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체온 조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삼투 조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삼투 조절은 동물이 체액의 용질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체액의 용질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인데,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의 집합관에서 물에 대한 투과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물을 보존하는 호르몬인 것이죠. 즉, 시상하부가 삼투 농도를 특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삼투 농도가 증가했다, 뭐 짠 걸 많이 먹었다든지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손실이 됐다,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항이뇨 호르몬이 집합관에 작용합니다. 집합관에서 물의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물의 재흡수가 증가하게 돼서 수분을 보존하게 됩니다. 또한 시상하부는 갈증을 유발시켜서 이제 물을 마시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체액의 양을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체액의 삼투 농도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호르몬과 체온 조절, 삼투 조절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